1993년 그해 여름을 기억합니다. 유독 살갗에 달라붙는 끈적한 습기가 있었죠. 남의 끝자락에 세상이 잊어버린 듯한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개 섬이라고 불렀어요. 과장이 아니었냐고요? 전혀요. 섬은 1년의 대부분을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마치 스스로의 윤곽을 지워버리려는 듯 말입니다. 안개는 그 섬에서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섬의 운명이자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걸러내는 필터였죠. 섬에 깃든 영혼들을 고요히 그리고 깊숙이 침잠시키는 부드러운 족쇄였습니다. 그 안개 덕분에 섬은 완벽하게 고립되어 존재했습니다. 이곳엔 상처받고 도망쳐온 영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시에 질식할 듯한 속도에 지쳐버린 사람들, 타인의 공허한 시선에 마음을 베인 사람들, 스스로의 깊은 공허에서 도망쳐온 자들이었습니다. 화가와 시인 그리고 조각가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낡은 어촌 가옥을 고쳐 그들만의 작업실을 꾸몄죠. 그들만의 작지만 견고한 왕국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고독을 묵묵히 그리고 깊이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서로에게 깊이 간섭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막걸리 잔을 부딪히는 것이 전부였죠. 새벽녘 창밖을 밝히는 이웃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느슨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유대였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살아 숨쉬는 캔버스였습니다. 삶이라는 치열하고도 고독한 예술을 그리는 곳이었죠. 그 침묵의 공동체,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단단한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차민준, 35의 과묵한 도예가였습니다. 그는 5년 전 서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촉망받는 천재, 떠오르는 신의 작가로 불렸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손을 가리켜 기적이라 불렀죠. 그의 손끝에서 한국 도예의 미래가 빚어진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그를 쫓았습니다. 사람들의 찬사가 폭포처럼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빛이 소름 끼치도록 쉬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공허하고 역겹게만 들렸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껍데기만 남고 닳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눈부신 명성과 부,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는 그 지독한 모든 기대, 한 줌의 재처럼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야반도주하듯 이 안개 섬으로 깊이 숨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섬의 가장 북쪽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검은 현무암이 파도와 싸우는 아찔한 절벽 위였습니다.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소금 창고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에 홀로 선 그의 내면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오직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격렬한 포효가 그의 고독한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작업실엔 언제나 축축한 흙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매캐한 장작 연기 냄새가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바다의 비릿하고 짭조름한 내음까지 더해졌죠.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위안의 향기였습니다. 그곳은 그의 요새이자 그 자신을 바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심연의 다랑아리를 빚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바다를 고스란히 담은 작은 우주였습니다. 그는 섬의 흙만을 고집스럽게 파내어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비밀스러운 유약만을 고집스럽게 썼습니다. 칠흑 같은 심해의 색을 닮은 그만의 짙푸른 유약. 그것을 수십 번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옥 불같은 1300도의 고온에서 며칠을 구워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항아리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 속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표면엔 달빛의 문양이 은은하게 어렸습니다. 보는 이의 영혼을 비추는 깊고 고요한 거울이었습니다. 흙과 불, 그리고 한 남자의 고독이 빚어낸 결정체, 그것은 그의 철학이었고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7월 안개는 유독 짙고 길게 머물렀습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침묵하는 듯했습니다. 한낮에도 태양은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의 굴뚝에선 분명 연기가 났습니다. 희고 고든 연기가 안개 속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곧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마치 그만의 심장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 그곳에서 그만의 경건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우주를 흙으로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까지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곳은 낡은 찻집이었습니다. 섬의 하나뿐인 안개다원이라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주인은 박노인이라 불리는 섬의 역사를 간직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섬을 스쳐간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늘 앉던 그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손가락 하나로 국화차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몹시 초조해 보였다고 합니다. 박노인은 그 순간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의 한 점에 불안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 손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접힌 왠지 불길해 보이는 종이 한 장. 그는 계속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땀을 닦았습니다. 끝내 그 쪽지를 펼쳐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무서운 판결문을 받아 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반도 마시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탁자 위에 차값을 말없이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이 섬에서 목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섬을 푸르게 물들일 무렵이었습니다. 한서연이 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27에 글을 쓰는 소설가 지망생이었습니다. 5년 전 민준이 처음 섬에 왔을 때부터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예술을 깊이 그리고 남몰래 동경했습니다. 그의 과묵함 뒤에 숨은 뜨거운 열망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녀의 글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펜을 놓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길은 자석처럼 그의 작업실이 있는 북쪽 고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굴뚝에선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레 소리도 장작을 패는 둔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정적이 그곳을 무겁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저 서연이에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벽을 때리는 거친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작업실 문은 굳게 그리고 완강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업실 옆으로 조심스레 돌아갔습니다. 먼지가 낀 작은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금, 어른 손가락 하나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까치발을 하고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업실 안의 풍경은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곳만 비껴간 듯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물레 위엔 빗담한 항아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주인이 정말 잠시, 아주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마에선 아직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막 꺼진 불의 마지막 숨결이 뺨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분명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만의 뜨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작업실 구석으로 다급하게 향했습니다. 그가 잠시 쉬던 작은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그의 유일한 외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낡은 나무 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엔 그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낡은 가죽 지갑, 녹슨 열쇠 꾸러미가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낡은 손목시계가 보였습니다. 그가 분신처럼 여기던 낡은 기계식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가 탁자 위에 홀로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엔 금이 가고 가죽끈은 달아빠진 시계, 그 시계의 바늘은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마저 이곳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안개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입고 있던 그 흙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자신의 그림자마저 끌어안은 채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선명한 비현실감, 그녀의 이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작업실 뒤편 숲에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절벽 아래 갯바위에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애써 희망적인 상상을 떠올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공포스럽게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멈춰버린 시계가 그 모든 희망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작업실에서 돌아섰습니다. 어둠과 안개가 뒤섞인 숲길은 끔찍했습니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뻗어나온 나뭇가지가 그녀의 뺨을 핥혔습니다. 마른 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거의 달리다시피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지금 당장 알려야만 했습니다.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태환, 섬의 자치회장이자 절대적인 지주. 차민준을 이 섬으로 이끈 장본인이자 후원자, 섬의 모든 예술가들이 그를 존경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갤러리를 향해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습니다. 안개의 집이라 불리는 섬의 중심과도 같은 그곳으로. 갤러리는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층 관장실엔 어김없이 불이 환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묵직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관장님, 저예요. 한서연,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묵직한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강태환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흐트러짐 없는 남자. 그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침착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작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그의 차분하고 나긋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말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횡설수설 자신이 본 것을 쏟아냈습니다. 차민준이 사라졌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작업실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다고 말입니다. 멈춰버린 시계와 식어가는 가마의 온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태환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마쳤을 때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하게 한 작가, 너무 서두르는군.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의 불안감을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차 작가는 원래 아주 예민한 사람이야. 창작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가끔씩 우리 모르게 그렇게 잠적하곤 했어. 아마 이번에도 새로운 영감을 찾아 떠난 것일 게야. 며칠 지나면 흙투성이가 된 채로 씩 웃으며 나타날 걸세. 하지만 서연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관장님. 이번엔 분명히 달라요.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분신 같은 물건들이 전부 남아 있었어요. 이제 막 모양을 잡던 그 다랑아리를 두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이 세곤 자네도. 강태환은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순간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그 찰나의 냉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내가 한번 가보지.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게.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정식으로 사람들을 모아 찾아보도록 하지.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믿음직한 해결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안개는 밤바다에 그것보다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무거운 사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안개처럼 섬 전체로 퍼져나갔죠. 소문은 조용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섬의 모든 골짜기로 스며들었습니다. 불안은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잠식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망치 소리도 악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없이 북쪽 곳을 바라보았죠.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그 경계선, 그 선 위에서 한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섬에 고요했던 균형이 소리 없이 깨졌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강태환 관장이 섰습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아침 일찍 그는 섬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억누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육지의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섬의 남자들로 수색대를 꾸렸습니다.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습니다. 2명씩 조를 짜서 움직이게. 해안선과 숲길을 다시 샅샅이 살피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니 절벽엔 가지 말게. 그의 말에 사람들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그의 말은 곧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전 늦게 육지에서 배 한 척이 왔습니다. 낯선 엔진 소리가 안개를 갈랐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구두는 흙길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건조하고 사무적인 냄새가 났죠. 강태환이 섬의 대표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차민준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고독한 천재 예술가라고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 그리고 그가 겪던 극심한 창작의 고통, 아마도 잠시 머리를 식히러 떠난 것일 겁니다. 강태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두고 간 것은 그만의 표현이겠지요. 모든 굴레를 벗고 싶다는 상징적인.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단순해진 듯했습니다. 예민한 예술가의 흔한 가출, 사건은 그렇게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경찰들은 민준의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음, 다툼의 흔적도 없음. 모든 것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본인 의사에 의한 가출.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 쉽게 결론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작업대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시계였습니다. 저 시계는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1시 45분, 저기서 멈춰 있잖아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경찰은 그녀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귀찮음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씨, 그가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엽이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고장났을 수도 있고요. 그의 말투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소설 쓰지 마십시오. 그 차가운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직감, 그녀의 불안, 그녀의 모든 의심, 한순간에 모두 부정당했습니다. 그저 치기 어린 작가 지망생의 상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서둘러 섬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순찰선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작업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섬에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가 태어났습니다. 북쪽 고제 쓸쓸한 작업실. 그곳에 멈춰버린 물레 위에서 미완의 다랑아리가 홀로 시간을 맞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흙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축축했던 표면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마치 온기를 잃어가는 몸처럼 차가운 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예술가들은 여전히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욕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강태환은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차 작가가 돌아왔을 때 우릴 보고 실망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우린 예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이성적이었고 사람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치 소리가 하나둘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엔 이전의 활기가 없었습니다. 한서연은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민준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 오후 그녀는 숲길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했던 그녀는 그저 산책 중이었습니다. 고주로 향하는 숲길 어귀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차민준 그리고 강태환 관장이었습니다. 둘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언쟁에 더 가까웠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강 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멀리서도 그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차민준은 그저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또 단호하게 말입니다. 둘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기운에 눌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살벌한 분위기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용기를 냈던 겁니다. 하지만 강태환은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아 그거요? 작품 판매 문제였습니다. 차 작가가 워낙 고집이 세서요. 예술가들 사이에 흔히 있는 논쟁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럽고 완벽했습니다. 경찰도 더는 묻지 않고 수긍했습니다. 흔히 있는 논쟁, 그 말이 서연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의심은 차가운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적이 아니다. 강태환 관장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경찰은 이미 그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섬에서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오직 그녀, 한서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준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틈이 벌어진 판자벽 사이로 돌처럼 굳어버린 다랑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항아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밝혀내겠다고, 선생님의 마지막 물레 소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멈추도록 두지 않겠다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강태환의 편에서 흘러갔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서서히 섬에서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운의 천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환은 그 말을 앞장서서 사용했습니다. 그의 부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멈춰버린 그 시간 속에서 그녀만의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20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마치 오직 강태환의 편에서만 유유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2013년의 안개섬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독한 예술가들의 쓸쓸하고 순수했던 도피처가 아니었죠. 모든 것은 강태환 관장의 치밀하고도 뛰어난 수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차민준의 비극적인 실종을 신비로운 스토리로 완벽하게 포장했습니다. 비운의 천재가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우고 안개 속으로 사라진 섬, 이 애틋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는 육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섬은 신비의 예술섬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낡고 초라했던 찻집은 세련된 프랜차이즈 카페로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소박했던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상업적인 갤러리와 비싼 펜션이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부와 명예의 정점에는 바로 그곳이 있었습니다. 강태환의 갤러리, 안개의 집이 거대한 성체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섬의 경제와 문화를 모두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제왕이 되었습니다. 차민준의 이름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남긴 작품들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심연의 다랑아리 시리즈,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미술계의 성물처럼 추앙받으며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태환은 해마다 차민준의 거창한 추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스스로를 비운의 천재를 끝까지 기억하는 유일한 후원자로 포장했죠. 그의 위선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견고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진실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20년 전 27이었던 소설가 지망생 한서연,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날카로운 펜을 가진 탐사보도 기자가 되었습니다. 한서연의 직격이라는 그녀의 코너는 사회의 더럽고 부조리한 이면을 거침없이 파헤쳤죠. 그녀는 늘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있었습니다. 20년 전 안개섬에 묻어둔 그 미스터리가 짙은 그늘처럼 남아있었죠. 그녀는 언젠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함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이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 기자, 요즘 예술의 섬으로 엄청나게 뜨는 안개섬 알지? 그 성공 신화의 이면을 우리가 한번 심층 취재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획 기사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혹은 차민준의 억울한 영혼이 그녀를 다시 그 섬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안개섬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탔던 녹슬고 비린내 나던 낡은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거대한 화려하게 그지없는 관광 유람선이었습니다. 선착장에 내린 순간 그녀는 섬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축축했던 흙길은 아스팔트로 반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흙냄새와 짠내음 대신 짙은 커피향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섬의 정상에서 안개의 집이 그녀를 오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성체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갤러리 입구에서 강태환과 운명처럼 제외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는 더욱 교활하고 노련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마치 잃어버린 친동생을 만난 듯 활짝 웃으며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한 작가 아닌가?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 기자라고 불러야겠군. 정말 보기 좋네. 이렇게 눈부시게 성공해서 돌아오다니 말이야. 그 환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20년 전 그날 밤에 보았던 그 찰나의 차가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술의 섬 성공 신화를 취재하는 기자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강 관장의 성공 스토리에 감탄하며 그의 비결을 인터뷰했습니다. 관광객들을 만나 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코멘트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20년 전 1시 45분에 멈춰버린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녀는 수소문 끝에 예찻집 안개다원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화려하게 변해버린 메인 스트리트 뒤편, 가장 후미진 골목에 겨우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초라하게 남아있었죠. 박 노인은 여전히 그곳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더 늙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노인 앞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왔던 서연이에요. 박 노인은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지? 글 쓴다던 눈이 참 맑고 슬펐던 아가씨. 그가 사라진 날 자네도 여기 왔었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이야.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장 궁금했던 본론을 물었습니다. 그날 차민준 선생님이 쪽지를 들고 계셨다고 하셨죠. 혹시 그 쪽지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더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박 노인은 찻잔을 닦던 거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한참 바라보며 기억의 창고를 더듬었습니다. 쪽지는 못 봤어. 글씨는 너무 작았으니까.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있었지. 무슨 말씀이셨는데요? 찻집을 나가면서 마치 혼잣말처럼 아니 내게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렸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발 말씀해주세요. 박 노인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불로 빚은 것은 결국 불로 심판받는다고. 불로 빚은 것은 불로 심판받는다. 그 알 수 없는 말이 서연의 귓가를 거세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박 노인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섬을 떠나 육지에서 어렵게 사는 옛 예술가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대부분은 20년 전의 일을 잊었거나 혹은 잊고 싶어 했습니다. 강 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섬을 떠난 이들의 삶까지 옥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그가 사라진 그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민준의 작업실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북쪽 곳은 이제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낙석 위험, 접근 금지라는 푯말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시의 눈을 피해 몰래 통제선을 넘어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숲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처럼 바꿔놓았습니다. 길은 완전히 사라지고 억센 덩굴이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저 너머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낡은 소금 창고. 차민준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폭삭 주저앉았고 벽은 덩굴에 완전히 먹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을 온몸으로 밀어 힘겹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갇혀있던 먼지와 어둠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돌처럼 굳어버린 그 미완의 다랑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작업실 안을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썩고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쉬던 작은 휴식 공간으로 다가갔습니다. 탁자는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썩은 탁자 주변의 마룻바닥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유난히 틈이 벌어지고 살짝 들떠있는 낡은 마루 한쪽. 그녀는 손톱으로 틈새를 긁어내고 널빤지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널빤지 하나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들렸습니다. 그 아래 흙바닥 위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먼지 더미 속에서 기름칠한 두꺼운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닐을 벗겨내자 낡은 갈색 가죽 표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차민준의 작업 일지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일지의 표지를 넘겼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일지의 앞부분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흙에 대한 이야기, 불의 온도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었죠. 그는 자신만의 흙을 찾기 위해 섬의 모든 골짜기를 헤맸습니다. 심연의 다랑아리를 위한 완벽한 유약의 배합을 찾아냈죠. 그의 글씨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영혼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그의 내면을 훔쳐보는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장을 더 넘겼을 때 일지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씨체마저 날카롭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환 관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강 관장이 육지에서 귀한 것을 가져왔다. 조선 초기의 백자라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그의 안목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흙의 질감이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 민주는 도예가로서의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백자의 파편을 몰래 얻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약 성분에서 미세하게 현대의 재료가 느껴지는 것은 내 착각일까? 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강태환은 점점 더 많은 희귀한 고미술품을 섬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안개의 집 갤러리를 통해 육지에 부유한 컬렉터들에게 엄청난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섬은 고립되어 있었기에 완벽한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강태환은 이 섬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혹은 이곳의 예술가가 소장했던이라는 말로 작품의 출처를 세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의 고뇌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가 나를 이 섬으로 이끈 이유가 혹시 내 재능을 이용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강태환은 민준의 심연의 다랑아리를 자신이 가져온 가짜 고미술품들과 함께 전시했습니다. 민준의 진짜 작품이 가짜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끔찍한 들러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 예술가의 순수한 영혼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지의 마지막 부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민준은 결국 모든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위작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도 이 섬 안에서 우리의 눈을 피해서. 강태환은 섬의 가장 깊숙한 동굴 안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가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의 장인들을 데려와 정교하기 짝이 없는 위작들을 대량으로 굽게 했습니다. 조선 백자, 고려청자, 심지어 신라의 토기까지 그는 완벽한 가짜들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안개의 섬은 그의 위작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출처 세탁소이자 배경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말했던 그 알 수 없는 한마디, 불로 빚은 것은 결국 불로 심판받는다. 그것은 바로 이 비밀 가마의 불을 의미했던 겁니다. 민주는 그 가마의 위치까지 거의 다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일지의 마지막 장, 그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의 기록.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글씨는 분노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강 관장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 이 섬은 예술가들의 순수한 영혼이 깃든 곳이다. 더 이상 그의 탐욕이 이 섬을 더럽히게 둘 수 없다. 나의 다랑아리는 오직 진실만을 비춰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 섬에 온 이유다. 그것이 차민준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끔찍하게도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날 오후 1시 45분에 멈춰버린 시계, 찻집에서 쪽지를 쥐고 초조해하던 그의 모습. 그것은 아마도 강태환이 보낸 만나자는 협박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서연 자신이 목격했던 숲길에서의 격렬한 언쟁, 그것은 바로 이 진실을 두고 벌인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차민준은 강 관장에게 모든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강태환은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겠죠. 그의 실종은 단순한 잠적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강태환의 차갑고도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가 창작의 고통에 못 이겨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과 이 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악과 홀로 맞서 싸우다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지를 가슴에 품고 폐허가 된 작업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차민준을 대신해 그 심판을 완성하는 것. 그녀는 젖은 숲길을 미친 듯이 달려나왔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화려한 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안개의 집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문이 그녀 앞에서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갤러리 1층 로비, 그 가장 중앙에 차민준의 심연의 다랑아리가 성물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롭고 깊은 푸른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파를 뚫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관장실 앞을 지키던 비서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한 기자님, 지금 관장님은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서연은 비서를 거칠게 밀치고 관장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비서의 날카로운 외침이 뒤따랐습니다. 관장실 안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강태환이 하얀 슈트를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섬의 풍경을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갈색 노트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서연 기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지에서 읽은 마지막 문장을 읊조렸습니다. 불로 빚은 것은 결국 불로 심판받는다. 20년 전 차민준 선생님께 무슨 짓을 하신 거죠? 관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강태환은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일지, 결국 자네 손에 들어갔군. 20년 동안 그 썩은 마루 밑에서 자네를 기다린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 대신 마치 지겨운 연극이 끝났다는 듯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선생님께 무슨 짓을 하신 거죠? 강태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네. 그 일지에 적힌 건 모두 광기에 사로잡힌 한 예술가의 망상일 뿐이야.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뻔뻔하게 말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차민주는 위대한 예술가였지. 하지만 그는 동시에 병들어 있었어. 자신의 재능에 짓눌려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걸세. 그는 내가 이 섬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끔찍한 음모로 오해하고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지. 위작, 비밀 가마?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내 명예를 더럽히려 했어.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날도 숲에서 그를 설득하려 했네. 제발 망상에서 깨어나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사라졌지. 아마도 자신의 망상이 부끄러워졌거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어디론가 멀리 도망갔을 게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일지만으로는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20년의 세월은 모든 물리적 증거를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말한 비밀 가마도 지금은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강태환은 서연의 절망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 기자, 20년 전에도 내가 충고했지. 제발 소설 쓰지 말라고 말이야.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소설 쓰지 말라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법이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이야기, 기자라는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민준의 일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이제부터 소설이 아닌 진실을 쓸 겁니다. 서연은 그대로 관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만에 터져 나온 차민준의 억눌렸던 절규였습니다. 안개섬의 두 얼굴, 사라진 도예가와 거대한 위작 스캔들, 기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술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환이 그동안 팔아넘겼던 수많은 고미술품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차민준의 일지에 적힌 내용과 박노인의 증언, 그리고 한서연의 치밀한 취재가 강태환의 완벽했던 위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세관 기록이 드러났고 그가 중국에서 도예 장인들을 몰래 입국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지에 적힌 비밀 동굴 가마가 실제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갤러리가 소장했던 몇몇 핵심 작품들이 결정적인 위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안개의 집 갤러리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태환은 법적인 처벌은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었죠. 살인이나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섬에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역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정의는 어설프게나마 실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차민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강태환에게 살해당해 섬 어딘가의 차가운 흙 속에 묻힌 것일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절망감에 스스로 저 검은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일까? 진실은 20년의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다시 안개 섬을 찾았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섬은 놀랍게도 20년 전에 그 고요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허가 된 민준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북쪽 고제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작업실 중앙에는 여전히 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1시 45분에 멈춰버린 물레 위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미완의 달항아리. 그녀는 차가운 항아리의 표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강태환은 무너졌고 차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미완의 항아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한 고독한 예술가의 뜨거운 영혼을, 안개 속에서 진실을 외치던 그의 마지막 메아리를. 그녀는 작업실 한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가져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